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한 1년 정도 전쯤에 다가오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암호자산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제 나름의 인사이트를 한번 방송으로 만들었었는데, 한 1년 만에 이제 세상이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작년 다보스 포럼 그레인 리셋에 대한 또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 그들의 아젠다가 금융 엘리트들의 이제 아젠다죠. 아젠다가 세상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요사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제 다가오는 그레인 리셋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사실 그레인 리셋이 어떤 걸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밑밥을 소위 이제 깔듯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했죠. 그레인 리셋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 다가오는 그레인 리셋 이후의 일들과 거기서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좀 큰 관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인 예측이고 제 개인적인 퍼즐 조각을 맞춘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그 신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인사이트를 가볍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사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꼭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 사람 의견은 뭐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생각이 또 이렇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뭐 글들은 언제든지 그 논리적인 글들이니까 그런 거는 언제든지 토론하듯이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열려있는 자세로 방송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전체 공개 방송에 이 영상편을 이제 올리게 결정을 한 이유도, 그래도 제 인사이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이제 그레인 리셋 시대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넓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인 리셋의 아젠다, 그리고 암호자산, 이런 주제로 해볼 거고요. 우선 이야기 앞서 이 모든 내용은 코로나 이후의 전 세계 변화와 금융 엘리트 회의들의 발언, 뭐 IMF 발언이나 그 다음에 뭐 BIS라든지 또 FSB 뭐 이런 데들, 뭐 연준 이런 데 이제 금융 엘리트들이 발언한 것들을 토대로 제가 퍼즐 조각을 맞춘 제 개인의 생각을 토대로 한 영상이라는 점을 이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아젠다인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 그레인 리셋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일반적인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발언을 하고 있는 아젠다예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한테는 아직 굉장히 낯설고 이제 좀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경제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그레인 리셋이 도대체 뭔가, 그 안에는 뭐 기후 변화와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 부채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융 개혁,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레인 리셋으로 전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시작된 또 다른 세상의 시작,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은 뭐 마스크 끼고 뭐 세상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겹고 한 게 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불과 1년 좀 넘게만 지나가도 우리가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냥 미세먼지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금 한국은 뭐 저녁 9시 이후에 뭐 어디 이제 그 이자카야나 술집 같은 데도 잘 못 가죠. 이제 그런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시작이 됐고, 전 세계 이제 결국에 그레인 리셋이 전 세계 대격변을 완성하겠다라는 그들의 아젠다를 금융 엘리트들이 이제 선포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금융 엘리트가 뭐 전 세계 대격변 이런 얘기를 해서 음모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세상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거대한 마지막 커튼 뒤에 있는 진실은 사실 우리가 모르거든요. 정말 꼭대기에 있는 금융 엘리트들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사실 너무나 영화 같은 일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음모론으로만 사실 치부해서 두시면 아마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서두에 이제 우선 짧게 금융 엘리트들의 목적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와 권력을 더 그들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전 세계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쉽게 이끌고 가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저는 그레인 리셋이 뭐 굉장히 선하고 세상을 좋게,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찌됐든 엘리트들이 해결을 해야지 방향을 이끌고 가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들한테 부가 독점되는 건 사실상 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를 독점을 해서 세상을 더 올바르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독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번 경제 호황과 위기 사이클이 있었던 결과는 이제 중산층의 감소, 그리고 지난 경제 역사에서 금융 위기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선 이제 몇 가지 제가 그레인 리셋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에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보시면, 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제 코로나랑 뭐 기후라든지 디지털 화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초에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권에 이제 그레인 리셋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각국의 좀 한 G12 정도 되는 국가의 중앙은행 장들은 그레인 리셋의 본질의 방향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매번 경제 호황과 위기 사이클이 중산층의 감소를 위한 거고, 그래서 부를 조금 더 그들한테 집중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했었고, 금융위기가 그들의 의도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금융위기의 역사를 한번 5개를 보면 1772년도에 신용위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한참 전이라 저도 좀 낯선데 이런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1900년대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이제 오펙 유가 충격, 이때는 이제 유가 파동이 엄청 났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막 석유 가격이 엄청 오르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동아시아 이제 IMF가 터졌고, 이 IMF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IMF 영화로도 많이 다뤄졌고, 뭐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이제 위기인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 개발도상국들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기 전에 그 개발도상국의 금융 자본, 이제 금융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뭐 은행권들 이런 데들의 50% 이상의 과반 지분을 그들이 금융 엘리트가 먼저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금융 수탈을 했던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때 이후로 한국도 웬만한 은행들이 대부분 50% 과반 이상이 다 해외 자본한테 넘어갔었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잘 아는 서브프라임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미국이나 이제 여러 그 어떻게 보면 주택 모기지 채권 사건으로 터졌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엄청나게 팽창을 시킨 다음에 그들이 수축을 통해서 뭐 정리할 건 어차피 한번 이 사이클을 가기 때문에 늘 이런 사이클을 거치잖아요, 경제는. 근데 이렇게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할 때, 팽창을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팽창할 때 뭐 천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을 갖고 있는 아니면 10을 갖고 있는 개인이 각자 10% 20%씩 수익 난다 하면 1000이면 100이잖아요. 근데 1은 10% 난다 하면 0.1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수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렇게 팽창을 할 때 엄청난 부를 갖고 수축을 할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줄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때 헐값으로 나온 자산을 이 사람들이 팽창할 때 불린 돈으로 다 가져간다. 그럼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점차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 드린 거고, 그래서 버블 위기가 왜 자본가들이 더 부를 가져가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1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돈을 벌기 때문에 1000에서 20%만 벌어도 200이 늘어나는데 1을 가진 사람은 100% 해야 1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이 처음에 100과 1의 정도의 싸움이라 그러면 지금은 101과 뭐 10,000, 10만 이런 식으로 점차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축됐을 때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을 헐값으로 이 사람들이 조금만 해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이클 통해서 계속해서 중산층을 감소시키는 금융위기 사이클을 만들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위기가 와서 주식, 부동산 등 이제 분기하며 유동성이 부족한 대중들은 헐값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그거고, 즉 대중들은 위기가 자산가들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의 격차가 더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위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두한테 그게 위기가 아니라
자산가들은 사실상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위기지만 정말 금융자산가들도 뭐 등급이 나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상위 같은 경우는 또 하위에 있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헐값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 자산가 등급 중에도 상위가 중하위에 있는 자산가들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0.001%가 전 세계 부를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돈을 무한대로 찍을 명분을 얻었고 실제로 돈을 찍지 않으면 하위층 대중들은 이제 모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한국만 해도 코로나 이제 지원금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상공인 피해 보상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경을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찍어내잖아요. 국채를 이제 부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주는데 이것들이 극심한 사회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사실상 IMF나 이런 데서 공고 사항이에요. 지금 IMF에서 돈을 많이 찍어라라는 게 그냥 하나의 지금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의 공고 사항이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연준에서 한번 돈을 찍어낸 거를 지난 방송에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보면, 지금 지난 뭐 80년 전부터 이제 해가지고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찍어낸 양이 이제 한 4천이에요. 4천인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 찍어낸 게 3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지금 1대1이죠. 지난 몇십 년간 찍어낸 양을 4천하고 3천이니까 거의 똑같은 양을 찍어낸 건데, 이 그래프가 가파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2021년에. 그러면 정말 돈이 무한대로 찍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도 이제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가 왔던 지난 아까 제가 금융위기 때 이제 보여드린 건데, 닷컴 버블과 2008년과 이런 걸 보여드린 건데, 지금 2022때 이제 금융위기가 사실 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왔죠. 근데 지금 사실상 금융위기가 왔는데, 근데 돈을 찍어내니까 자산시장으로 버블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 한번 주저앉았지만 금방 복구해서 전고를 넘어왔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효과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돈을 무한대로 이번 마지막 사이클에, 저는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제 그레인 리셋을 하기 전 마지막 사이클로, 그래서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이 전고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만 해도 작년에 개인이 주식 매수한 게 이제 60조 정도 되고 올해 1월만 22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인이 이제 한 64조 매집을 했는데 올해 이제 1월에만 삼성전자 이제 10조 원을 사고 지금 올해 1월에만 산 금액이 한 20몇 조가 되는 거예요. 삼성만 10조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순매수 24조 여기 나오죠. 이게 보시면 근데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한 달 수익, 그래서 주식이 당연히 고점 사이클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이거 보시다시피.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요새 한국이나 뭐 해외나 다 주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카페를 가거나 어디 가서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주변에 다 주식 투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방송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게, 대다수의 대중들이 가는 곳에는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아직 사이클 고점으로 된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이제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시점이다. 물론 이제 1년 전에는 바닥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뭐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바닥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꾸준히 대중들이 몰려가는 곳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꾸준히 드렸던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고, 그래서 자산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연히 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위 계층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일반 대중에 비해서 절대값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1000을 갖고 10,000을 갖고 10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10%와 1%는 그 자체가, 만약에 10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라고 하면 400이잖아요. 10%는 200이고, 근데 1 또는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의 20%나 10%를 해봐야 그냥 정말 0.1,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 너무나 절대값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난 속도가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앞으로 금융 엘리트가 실행하려는 그레인 리셋이 언제 시행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뭐 이게 지구 지배한다 그래서 뭐 만화 이야기 같은데 뭐 마블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구가 자본 시장으로 이제 자본주의와 뭐 공산주의가 태동하고
활동하고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금융 엘리트들 소수들이 있거든요. 그 극소수만 정말 상위 정말 극소수만 이 그레인 리셋의 버튼이 눌리는 시기를 알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그 아래 자산가들 수많은 사람들은 등급별로 다 모르겠죠. 그게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될 테니까. 하지만 언젠가 이제 전통 금융들이 다 붕괴를 하는 그때쯤 되면 예전처럼 월가 이런 데서 소문이 나겠죠. 누가 대주주 뭘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더라. 그러면 그 아래 사람들이 또 누가 팔고, 그렇다 보면 심리가 계속 무너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레인 리셋 버튼이 눌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시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되게 모두가 환희에 빠져 있고 모두가 지금은 아닐 거야 하는 시기에 무너지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명분 쌓기와 시스템 변경의 이유로 이 그레인 리셋 아젠다를 대중들에게 슬슬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은 사실 세상의 전쟁과 모든 경제 이런 건 다 명분인데, 이런 것들이 뭐 환경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개발도상국을 제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뭔가를 바꿔야 되고, 지금 또 디지털 화폐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CBDC를 해야만 하는 이유, CBDC가 근데 민간 기업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대중들한테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얘기를 해놔야 우리는 예전에 다 얘기했다 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이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다 알고 있고, 근데 대중들은 사실 말해줘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정말 대다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부는 또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관심 없고, 그냥 정말 극소수 같은 경우만 관심을 갖고 보겠죠. 뭐 암호화폐 투자하는 우리들 정도는 이제 관심 갖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면 주식, 부동산, 암호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상위 극소수 엘리트 계층과 대비가 이제 되어 있는, 대비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극소수 대중들을 제외하고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뭐 초기업들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대중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자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모두들 금융위기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로 될 건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 주식, 부동산 등 전통 자산들이 폭락을 할 때 이미 현금화를 해둔 엘리트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제 주식, 부동산, 전통 자산들 폭락하기 전에 고점을 근처로 가기 전에 한 번에는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티 안 나게 조금 팔고 좀 팔고 점차 더 많이 팔고, 그러다 마지막에 좀 더 팔고, 이런 형태로 꾸준히 아마 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팔 수는 없죠, 당연히.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거에 한 10%만 팔아도, 이거 뭐 정확치는 않지만 10%만 팔아도 그들이 헐값으로 떨어진 자산들을 다시 매집하는데 충분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들은 이 팽창과 수축 이 사이클을 하면서 중산층들을 점차 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부를 더 늘린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부의 정말 극소수가 다 가져가는 그 구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의 이제 대이동이 일어나는 건데, 대중들은 남아있던 부마저 소수 엘리트 계층이 가져가는 부의 불균형을 이제 보게 될 건데, 0.001%의 소수가 부의 90%를 가져가는 구조. 그래서 극소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뉘는 구조. 그래서 예전 제가 이제 그레인 리셋 편과 금융위기 편에서 1년 전쯤에 언급했던 건데, 이게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미래도시 연구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저도 여러 이제 그 해외 학자들이나 미래 학자들이 예측한 거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가 삼각형이 요만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와 이 아래는 계층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 계층과 이 계층은 아예 계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보면 되고, 0.001%가 플랫폼 소유주, 제가 앞으로 이야기 드릴 초기업들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 거기에 주주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0.001%고, 그 다음에 그 아래 0.002%가 이제 정치인, 그 다음에 예체능 스타, 축구 선수라든지, 유튜브 중에 엄청난 유튜버라든지, 연예인, 이런데 이제 글로벌 아이돌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99.997%는 일반 시민.
그리고 AI 로봇이 노동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한다. 그래서 노동이 필요 없으니까 인간의 노동력 때문에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식민지도 필요 없고, 당연히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이럴 때 식민지가 필요 없어진 이유도 그거죠. 이제 증기기관과 발달하니까. 그래서 점차 앞으로의 직업은 인간의 고유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영역에,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감성적인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인간만 사실상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점차 한 10년, 20년 뒤는 노동력이 점차 필요 없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초기업들한테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 건강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결제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그 초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데이터 제공하는 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요새 말하는 노동력 같은 개념이 되는 시대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G12죠. 이하의 국가들 위주로 국가 채무가 도저히 답이 없는 나라들 경우, 지금 이제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답이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이유는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번 분기에 금융 엘리트들에게 자국의 주권도 상당 부분 내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 보는데, 엄청난, 지금 IMF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거의 한 7, 8할 정도는 12DC를 발행할 법적 근거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가 없다. 그래서 12DC를 주도적으로 선진국이 해야 된다. 그 의미는 통화 주권을 뺏어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엄청난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건, 각국이 이제 엄청난 부채들이 많거든요. 다 달러 빚일 텐데, 그런 것들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그들은 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을 이제 통제 안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금융 엘리트들이 뭐 이제 후진국들 있잖아요. 여러 개 동남아시아 후진국이라든지 뭐 여러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대부분 그들 국가 안에, 그래서 올해 나올 걸로 예상되는 페이스북의 이제 리브라, DM이죠. DM 같은 걸 사용을 하거나, 뭐 미국의 12DC를 쓰거나, 뭐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쓰겠죠.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갈 것 같고, 여기 이제 이야기 드릴 한국처럼 그들이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 뭐 한국이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선진국 안에 들어가 있고, 한국 정도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탑 1티어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한국이 그들한테 딸려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당장에 다가오는 그린 리셋 이후에 완전 하위 국가, 주권도 없는 국가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드 파티 개념으로, 이제 서포터 개념으로 함께 나아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카, 기아 이런 거 떴었죠. 그리고 뭐 LG, 그리고 삼성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화폐 발권력이 대부분의 이제 하위 이제 국가들에서 다 뺏긴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그 나라 정치인들, 이제 뭐 그 나라 이제 각 하위 국가들한테도 뭐 대통령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되게 굴욕적인 조건으로 아마 체결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제 금융 엘리트들이 원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끔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암호 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이제 보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면, 암호자산 시장은 제가 1년 넘게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저만의 이제 추론을 이야기 드린 건, 금융 엘리트들의 새로운 부의 바구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의 바구니가 있는데, 요만한 암호화폐 부의 바구니, 처음에 요만했죠. 근데 요만한 바구니에 대부분의 이만큼의 바구니의 지분을 그들이 90%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종이돈을 계속 부으면, 이게 요술 바구니이기 때문에 계속 커져요. 그러면 90% 어차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구니가 커지면 커진 거, 담겨져 있는 거 다 그들 거잖아요. 그래서 부의 바구니를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한정 찍힌 돈을 여기 요술 바구니에다가 계속 부으면 바구니가 100조짜리였다가 지금 1000조 넘었죠. 그 다음에 1경이 되고 10경이 되고 계속 커지는데, 어차피 그들은 9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구니가 줄어들거나 크거나 그들한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부의 바구니를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저는 주식 및 부동산 및 이제 전통 금융시장의 버블이 언제 꺼질지는 사실
지난번 한 1년 전쯤 제가 예상 방송 이제 금융위기 편을 할 때는 올해 2021년 이제 트럼프 재선과 맞물려서 이제 재선 이후에 뭐 바이든이 되건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1월, 뭐 2월, 3월 이쯤에 해가지고 금융위기, 전통시장 금융위기가 터지고 암호자산 시장은 원래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암호자산 시장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전고를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암호자산 시장은 그런 대로 가고 있어요. 맞게 제가 보는 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통 금융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버블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그 방송 이후에 계속 흐름을 보면서 작년 말쯤 아마 한튼 그쯤 해가지고 그 방향을 이제 생각을 바꿨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이것도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근데 이제 이야기 드린 이유는 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은 주식 및 모든 그 자산 시장의 버블이 다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클에 맞춰서 끝까지 같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2022년 상반기가 원래는 사이클의 고점인 사이클인데 일반적인 사이클로는 돈이 너무 많이 찍혀 사이클이 길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고점인 사이클이라 그쯤 해서 뭐 2022년쯤 해가지고 전통시장의 버블이나 부동산 시장이 꺼지지 않을까. 물론 이게 암호자산 시장이 만약 2023년까지 불장 사이클이 이제 뭐 예전에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2023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찌됐든 요점은 암호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이는 그때쯤까지 전통시장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드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역시도 그냥 예상을 하는 것뿐이니까 이제 단지 그냥 암호자산 시장 사이클과 같이 맞춰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즉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 그레인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클은 비트코인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상반기 고점으로 보통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이제 무한 프린팅 되는 종이 시대로 접어든 이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2023년이 갈지 2024년이 갈지 뭐 2022년 말에 끝날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돈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여기 있죠. 돈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서 계속 수직으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 그래서 이 사이클의 끝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사이클의 끝으로 갈수록 그 고점은 더 가파르고 더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 5파가 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5파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높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점에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클 예측하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아까 이야기 드린 거고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클에서 이제 중요한데 7천여 개 지금 암호자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리플사 CEO도 그렇고 암호자산 시장에 굉장히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 대부분 얘기하죠. 7,000개 중에 대부분 실제 살아남는 거 빼고는 사라지게 될 거다. 옛날 닷컴 버블 초기 때도 인터넷 기업들 똑같았죠. 엄청나게 많았지만 다 사라진 것처럼 실사용되는 코인들 제외하고는 이번 분기 때 엄청난 하락이 있으면서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이번 그 상승장 때 7,000개 암호화폐들 중에 실제로 사용 안 되고 살아남지 못하는 코인들도 펌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관점은 뭐냐면 그레인 리셋 버튼이 눌려서 차트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때 이때 7,000개 암호화폐 중에 7,000개들이 여기서 펌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레인 리셋 버튼이 눌려서 여기서 하락을 할 때 이 중에 실사용 남아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실사용이 되는 실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코인 그런 코인은 이때 7,000개 중에 몇몇 한 뭐 100개 200개 정도는 이때 이런 식의 큰 폭락이 아니라 잠깐의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돼서 살아남을 거고 이때 그레인 리셋 버튼 눌렸을 때 7,000개 코인 중에 상당수는 폭락을 한 다음에 다시는 복구를 못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 요번에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펌핑이 되는 코인들이 실사용이 안 돼도 안 되는 코인 중에도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복잡하죠, 내용이. 펌핑이 실사용 안 돼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레인 리셋 버튼이 눌린 이후에
다시는 이제 복구가 안 될 거다. 그리고 정말 실사용이 되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코인은 그 그레인 리셋 이후에 그 코인이 폭락을 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빠져도 금방 복구가 될 것 같다. 예전 2008년도 때도 초기업들은 뭐 대략 길면 1년, 빠르면 6개월 안에 다 주가가 그 복귀를 했었거든요. 제자리로 거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실사용이 돼서 앞서 4차 산업시대에 사용되는 코인은 대공황 금융위기 때 하락을 해도 큰 하락이 없고 또한 복구 또한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대부분 복구가 안 되고 점차 사라지게 될 거란 의미.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비는 금융위기가 이제 두렵다고 모두 현금화를 해두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뭐 1000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계속 찍어서 10%를 갖는 거와 1을 갖고 있고 10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 갖고 있는 것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현금화를 해놓고 아무 그 기회마저도 날리면 정말 부의 양극화가 더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버블 시장이고 두렵긴 하지만 어찌됐든 투자를 피할 수는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전 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뭐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 근데 또한 미래의 돈이라고 판단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이 저는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 중 미래 실사용이 가능한 코인에 투자해서 이번 사이클 후반까지 잘 들고 가는 것이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특정 코인이 얼마까지 가냐 이거 물어보셔도 사실 저도 그건 모르죠. 저도 여러분들 만큼 이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최고점에 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사이클 바닥에 꾸준히 매집할 수 있는 그거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꾸준히 뭐 얼마에 꾸준히 사라, 이더리움 뭐 20만 원, 10만 원 이럴 때 꾸준히 계속 산다. 비트코인도 꾸준히 뭐 지금 1000만 원일 때도 꾸준히 산다. 이런 이야기 드린 이유가 XRP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이클 바닥일 때를 알아보고 그때 사서 대충 사이클 중반 후반 대충 그때 파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5파 꼭대기에 팔 능력은 누구도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계획은 그냥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현금화를 해두고 또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사용이 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레인 리셋 버튼이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눌려서 폭락을 할 때 실사용 되는 코인은 이렇게 남들은 바닥으로 갈 때 여기는 한 이쯤에서 빠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빨리 2008년도 때 초기업들 차트처럼. 그러면 이때 망하는 회사와 안 망하는 나뉠 텐데 일정 여기서 어느 정도 이쯤에 현금을 해두고 이런데 현금을 해두고 웬만큼은 또 많이는 코인으로 들고 갈 생각을 요새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기 때 이런 코인들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어느 정도 현금을 해두고 들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걸 다 현금화 했을 때 사실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자산이 붕괴될 때 싼 가격의 초기업들 주식과 알짜 부동산을 매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화 이때 해두고 엄청난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럴 때 코인 또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떨어진 주식에 바닥으로 간 주식과 부동산, 실물 부동산들이 헐값에 나올 거예요. 그 헐값이 나오는 게 이게 2008년도 기사예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 거의 뭐 감정가 대비 51%짜리 이런 식으로 뭐 집 가격이 뭐 8억짜리가 5억에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대부분 한 40-50% 정도 박앤세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금융위기 여러 번 있는 것 중에 그냥 일반적인 금융위기였다고 하면 요번에는 엄청나게 센 막대한 버블 속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40-50% 빠지는 게 아니라 60%, 70%, 80%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착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격에서 빠지는 게 그 퍼센트가 높아 보이지만 원래는 지금 더 오른 거기 때문에 정상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금액 자체가 더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그 시점에 다시 주식과 뭐 알짜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매집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시점이 뭐 언제 그레인 리셋 버튼이 눌릴지 모르니까 이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된다, 그때 만약에 시일이 빨라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급을 하겠죠. 저도. 그리고 이번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오는 그레인
리셋, 금융위기는 완전히 장기적으로 계획된 거고 필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금융위기가 이렇게 계속 있었던 금융위기가 그냥 저는 계속해서 이 파동을 그려내면서 그들의 부를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중산층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들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자본가들의 돈을 계속해서 초상위에 있는 자본가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든 장기적인 거고, 그게 마침내 최종 어떻게 보면 계획단에 요번 이제 종이돈이 끝나는 사이클에 맞춰서 이거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게 그레인 리셋이라고 보고 완전히 장기적으로 계획된 거다. 그리고 필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서민에서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아까 이야기 드린 노동력과 아이디어 사업 등으로 돈을 버는 게 무의미하고 희박한 확률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노동력도 이제 AI가 대체하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모든 아이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뭔가 승부하는 시대가 거의 이제 찾아오기 힘들죠.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 역시 이번 사이클 역시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 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한 1년 전만 해도 이번 사이클 이후에 또 다음 사이클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80-90% 정도는 이번 사이클이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보고, 저기 이제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미 초기 기관들이 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대중화가 슬슬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CBDC들이 각국에 나오는 준비가 하고 있고, 뭐 그 기관들 거 이제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를 은행에서 시작을 하고, 조만간 대중들의 수탁 서비스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대중화가 된다는 거고, 머지않아 비트코인 펀드, 뭐 알트코인 펀드를 판매를 할 거고, 그럼 대중화가 되고 대중들은 TV에 나오면 그때부터 믿어요. 공중파 TV에 나오면 뭐 사람들은 그 전에 안 믿다가 비트코인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안 믿다가 TV에서 이제, 그리고 국민은행 이런 데서 펀드를 팔아요. 그럼 그때부터 믿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1억이든 2억이든 그때부터 사는 거야. 그게 이제 원래 대중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런 메이저 기관 진입, 대중 진입이 되면 큰 하락이 없다는 의미고, 당연히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대중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잠깐의 하락은 있겠지만 그 다음 다시 점차 우상향을 천천히 하는, 그럼 당연히 큰 하락이 없으니까 큰 수익률이 없죠. 바닥에 사서 예전처럼 수익률이 없다는 뜻이죠. 바닥으로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시 드라마틱한 큰 상승이 안 나온다는 의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에 언급한 대로 모든 버블과 위기는 금융 엘리트들이 자신의 부를 더 빠르게 팽창과 수축의 반복을 통한 수탈의 극대화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부를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만든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2차, 3차는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와 4차는 이제 노동력 필요 없는 시기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이후에는 노동력 연연하지 않는 시대라 이미 기본소득제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 이미 대중들의 대부분 자산과 전 세계 G12 하위 국가들 같은 경우에 모든 권력을 금융 엘리트들이 주권까지도 거의 대부분 가져간 상황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버블과 위기 경제 사이클을 만들 이유가 이제 금융 엘리트들 입장에서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걸 만들면서 개발도상국들의 한국에 뭐 IMF를 일으키면서 한국의 뭐 금융 자본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미 다 가져갔어요. 이미 그레인 리셋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을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파동을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꾸준히 이런 파동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뭐 뭘 뺏어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팽창을 시켜가지고 다들 막 환희를 만들었다가 공포를 만들어서 이때 뺏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권까지도 대부분 화폐 발권력도 가져가는 시대가 될 테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큰 이런 사이클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동아시아 이제 IMF 사태 역시 개발도상국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금융위기. 그래서 역시나 이 뜻은 더 이상 자산시장에서 돈을 불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인류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자산시장의 버블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해라, 뭐 암호자산 투자를 해라,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진짜 뭔가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정말 큰 뻥튀기를 하는 그만큼 위험한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초기업들이 각국의 알짜 기업을 가져가고 초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후진국들에게 모두 사용하게 하고, 그런 국가들의 부채 탕감 조건으로 엄청난 것들을 요구할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음모론처럼 당장 전 세계 단일 정부까지는 아니겠지만 금융 엘리트가 주주로 있는 초기업들이 G12 이하 국가들보다 힘이 센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이미 주권 자체가 없는 시대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절대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냐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업들에게 그들의 모든 건강 이런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제공하는 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시대로 간댔잖아요. 그러면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막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대부분 이제 해외 나가서 남자들이 뭐 돈 벌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냥 초기업들한테 이런 데이터만 제공하면 일단은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러면 지금의 베네수엘라보다 더 나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나라 주권이나 뭐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다 없어진 시대겠지만 그냥 국민들의 하나하나의 삶은 더 나아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BIS에서 준비하고 있는 12DC 간의 교환 플랫폼 얼마 전 발표했죠. 그리고 IMF에서 준비하고 있는 ESDR, 이건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모든 밑밥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레인 리셋, 이 모든 것들이 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금융 엘리트들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으로 또 그들의 세컨 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초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사실 한국의 대부분 대기업 지분 구조를 봐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중국 텐센트, 엔트파이낸셜, 이런 데들이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초기업들이 될 거예요. 웬만한 국가보다 힘이 센. 그래서 지금이 요거 들어가면 또 유튜브에서 싫어하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레인 리셋 이후에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런 이제 기업들이 대기업이라고 하면 이후로는 엄청난 자금력으로 헐값으로 수많은 한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위 1티어 국가들 아닌 국가들의 아위 국가들의 이제 대기업들의 기술 특허 및 핵심 인력들을 인수해서 진정한 초기업들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이 정도까지로 하고, 제가 이제 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후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 나는 근데 뭐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제 각자의 시나리오대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다가오는 그레인 리셋에 좀 더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의 가설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의 가설을 세우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